돈과 행복은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어느 금액까지 갔을 때 계속 우상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는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꼭 행복하냐?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부자의 삶에 관해서 제가 또 터보님 모시면 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부자분들을 보셨을 때 일반 사람들 대비,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제 소득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비 많이 좀 더 행복한가요? 저도 맨날 생각하는 주제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더 행복하죠. 당연히 저는 돈과 행복은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어느 금액까지 갔을 때 계속 우상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거는 3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제 생활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 하셨더라고요. 순자산 200억에서 300억 이상부터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사는 거 다 똑같다. 집의 평수와 등 뒤에 걸려있는 그림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다. 네, 그렇죠. 7, 80평대 살다가 펜트 가는 거고요. 네. 뒤에 걸린 그림이 4억짜리가 40억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행복과 그 돈에 대한 연구들은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뭐 2천만 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연구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행복은 그 강도가 아니고 빈도와 관계다. 관계. 있죠. 네, 그런 연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반대 사이드의 연구들을 보면 반론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관심 많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꼭 행복하냐?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제 주변에 제 아는 형이 있는데, 제가 맨날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스타트업을 엑시트를 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되게 큰 돈을 벌었고, 나인원에 살고 계세요. 얼마 벌었는데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하여튼 네 자리 천억 단위? 하여튼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버셨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회사를 엑시트하고 우울증이 와서 그래서 이제 행복연구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가 개발자 출신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게 똑같이 비슷하게 번 둘 다 엑시트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완전 레이싱에 빠져서 맨날 레이싱하고 좋은 와인 먹고 유유자적 사시는 분이 행복하게 살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그런 데서 찾아요.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되게 무가치한 사람이 될까봐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중간에 우울증 약도 좀 드셨고, 그래서 내가 있어요. 형은 뭐가 아쉽다고. 그래서 형은 진짜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있고, 이쁜 아이들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정말 현금도 굉장히 많고,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엑시트한 다음에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이키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고, 명품도 하나도 안 차시고, 명품 시계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왜 우울증이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막 엄청 이렇게 성장하는 삶, 지르는 삶을 살다가, 성장하고 팍팍팍 성장하는 삶을 살다가, 엑시트하고 거액의 현금을 지고,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 이걸 하면 행복하겠지, 저걸 하면 행복하겠지 해서 좋은 차, 좋은 집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거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약간 우울증이 또 오시고 이런. 그분은 또 다른 도전을 아까 말씀하신 또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쵸? 네네. 그분 어떻게 보면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지. 네,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형 유튜브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로 엑시트한 그 레코드들이 있으니까 찐이잖아요. 인터넷, 유튜브에는 너무 좀 부자인 척하면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사기꾼도 너무 많고 뭐 맨날 강의하려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찐이니까 형이 진짜 유튜브를 한번 하셔라. 형처럼 똑똑하고 형처럼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유튜브를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또 이제 노출되는 거 싫다고 또 안 하시고. 저는 유튜브를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터보님은 유튜브를 왜 하세요? 삶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그런 걸 한다라는 게 부담감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마스크 쓰면 그래도 한 번에 딱 알아보시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유튜브를 왜 하냐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단태가 그 경제 유튜버 김단태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는데 동갑이니까. 아, 동갑이세요? 네,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서 이제 매력 포인트 소구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나는 부동산 강의할 거야 이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겠죠.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형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나인을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박또박 걸어와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 걸어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사람 중에 물론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걸러내야 될 거고. 그렇죠. 어, 새로운 인연들. 네, 새로운 인연들이 너무 많이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전에도 강의팔이 얘기 주셨는데 영상 보니까 동기부여 뭐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건 제가 네.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네네.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컨텐츠 중에서 정파, 사파, 야인, 야수 이거를 나눈 컨텐츠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야인 그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쪽인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강의팔이를 내가 하면서 뭐 이제 특히 부동산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 중에 기로 리베이트 받고 물건 팔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상승기 때. 실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매 강의 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공동 투자하자고 해놓고 난리 난 사람도 있죠. 지금 난리 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였고 근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는 위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위법이죠. 이건 진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당연히 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범죄는 아닌데 분명히 범죄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나 비양심적인 거다라고 하는 그 부류에 있는 분들을 제가 야인이라고 보통 불러요. 범죄 행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야수고요. 범죄까지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나 비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그게 문제가 있죠. 있다. 그 경계에 딱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당연히 아니면 금액을 좀 부풀렸거나 엄청 부풀렸거나 보통 금액이 2배가 아니고 공을 하나 붙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강의팔이라고 하는 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 모두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중에서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어그로를 끌어야 되고 유튜브의 로직상 그게 성공을 하려면 자기를 굉장히 부풀려야 되잖아요. 뭐 400억 건물주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썸네일을 걸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뭐 400억 건물주의 하루, 400억 건물주의 삶이랑 400억 건물주의 이렇게 하면 물론 유튜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이런 분들이 커넥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모든 강의하는 분들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죠, 당연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행의 이유를 돈에서 찾는데 그러면 터보님은 언제 행복하고 이제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계시니까요. 언제 불행감을 느끼세요? 사실 제가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 그 돈의 심리학 컨텐츠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건 하우저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의 전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죠. 네. 근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싫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근데 그게 결국 욕심과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매각을 하고, 나 회사도 안 할래.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이러면,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내가 커팅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더 번다고 잃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단순히 공이 하나 더 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명제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자유가 맞지만 뭐 그것도 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행복도도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랄 텐데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벌면서 아까 전에 많은 돈을 받다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라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고 정말 많은 부자들이 고민하는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가들이 우울증이랑 또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고요. 그렇죠. 불안은 또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불안이 없어지려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일을 뭔가 이렇게 벌려나가는 사람이면 그 불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일단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설계한 일을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는 게 8시간이면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할 수 있다. 16시간을 내가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 이상 되잖아요. 김 작가님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200만 채널을 운영을 하시려면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체가 만약에 즐겁지 않다라고 하면 삶이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안타깝죠. 네, 높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찾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을 찾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좀 진지하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월에 이상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모두가 뭐 한 달에 100억 10억 1억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벌어야지 그래도 삶에서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신 일의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요 목표 금액도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목표가 딱 정해지면 더 잘 가잖아요. 그게 사는 동네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뭐 강남에 살면 생활비가 얼마 나오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사는 동네가 주변에 초부자들이 되게 많은 그런 동네에 산다. 뭐 한 달에 3천 벌어도 너무 부족하죠. 근데 한 달에 3천을 벌었는데 그냥 이제 그래도 좋은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산다. 충분하죠. 그런 것처럼 사는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벌어도 동네를 안 옮기는 것도 저는 그거를 맞아요. 저는 그거를 중거 집단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를 옮기고 안 옮기고는 물론 자산과 투자 뭐 그리고 실거주의 만족도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중거 집단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데 되게 포커싱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걸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면 중거 집단의 세팅을 내가 되게 이렇게 초부자들로 해놓으면 인생이 되게 불행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데 별로 경쟁심을 안 느끼고 좀 자기 자체에서 좀 뭔가 가치를 많이 찾으려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떤 제 친구예요. 저보다 어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자수성가한 친구예요. 사업하는 친구고 회사 매출이 되게 잘 나와요. 뭐 그래도 뭐 저보다 어린 친구니까 회사 매출이 막 500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막 10% 이상 나오고 돈 되게 잘 벌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억, 2,000억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단순히 그냥 다 괴로워하면 자랑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괴로워해요. 그리고 너무나 불행해요.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거를 중거 집단을 새롭게 세팅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거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디폴트 값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그거는 세팅을 못 해요. 근데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울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결핍을 느끼는 데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돈만을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너 매출 얼마야? 나 매출 얼마인데? 나 1,000억인데 500억밖에 못했어.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물론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리 끝도 없어요. 1,000억 달성하면 2,000억 보이고요. 2,000억 달성하면 몇천억 보이고요. 그 위엔 또 재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달성해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대로 하되 내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어떤 중고 집단을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채워놓으면 세상에 되게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매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고 집단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자유라고 생각해요. 중고 집단을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뭐 부자분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캐릭터라면 만약에 또 본인이 거기서 동기부여를 잘 받는 캐릭터면 가도 되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면 약간은 좀 내리는 것도 편하시죠. 그리고 충분한 부가 있는데 저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게 해주는 게 돈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너무 없으면 사실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좀 매여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게 돈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는 본인이 결단을 못해서인 거고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만든 우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공감이 가는데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소비 이거 어떻게 써야지 우리 좀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쌓이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뭐 소유를 위한 소비, 소유 자체만을 위한 소비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소비가 있고요.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명품도 그렇고요. 근데 쌓이는 소비가 뭐냐? 자기의 취향과 안목을 높여줄 수 있는 소비, 지식이 쌓이는 뭐 지식이 쌓이든 취향이 쌓이든 그런 소비를 하는 게 저는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장기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터보님 제가 유튜브에 적힌 거 보니까 취미에 자동차, 부동산, 미식, 와인, 미술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뭐 부동산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취미의 영역 같은데 이건 쌓이는 것들인가요? 쌓여요.
실제로. 어.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와인을 마셔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자랑만 하려고, 나 로마리 꽁티 먹었어요. 자랑하려고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짜리 와인이죠? 뭐 로마리 꽁티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자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자주 먹겠어요? 너무 비싼 와인인데.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5번 정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혼자 먹은 건 아니고요. 엠빵해서 다 같이 이제 회비 걷어서 인당 뭐 4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집에 뭐 한 10병 있으신 거 아니고? 뭐 훨씬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네. 저는 와인을 많이 모았어요. 컬렉팅도 많이 했고요. 어. 네. 그 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브리오니 와인 가격이 한 5배에서 8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 엄청난 재테크가 됐었어요. 와인이. 저 말고 이제 와인 모으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뭐 그건 번의 얘기고.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소비를 이용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탄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뭐 트랙에 가서 레코드를 줄이면서 차의 어떤 움직임을 이해하고 차의 메커니즘적인 엔지니어링적인 걸 다 이해하면서 타는 것과 네. 그냥 저기 도산대로면나 방방거리면서 여자 꼬시고 이렇게 타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죠. 명품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뭐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이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저는 비중의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물론 제가 끝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자동차나 와인이나 다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특히 공부할 것들이 많은 게 있고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취미들 중에서 특히 미술이 그렇고요. 근데 또 미술은 또 자본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더 즐거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확실히 제가 모든 취미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취미들을 하면서 공부할 게 많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연결점, 소구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이 장기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와인도 결국은 뭐 역사 이런 거 다 공부하고 테이스팅 뭐 와인 마스터들 공부하는 것도 논문도 찾아 읽어보고 막 미쳤을 때 그렇게 막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와인은 끝이 없고 저도 6년 정도 먹었는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먹었는데 감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아주 예외 대부분 사람들은 뭐 네, 그 차이를 안에, 네, 정규 범위 안에 다 있거든요. 물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 느낄 수 있어요. 20가지 이상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느낄 수 있어요. 훈련하면. 근데 어쨌든 그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감각 자체로 나의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켜주는 게 과연 나에게 장기적인 만족을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와인이라는 취미를 6년 동안 해보고 나 느낀 거는 그때 맛있었다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와이너리들 투어 다니고 매년 뭐 프랑스, 뭐 미국 다니면서 와인 테이스팅도 해보고 생산자랑 얘기하고 그리고 와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문화와 그 취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알코올이잖아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인사이트와 지식인 거지. 그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시너지를 내고 나에게 어떤 궁극적인 더 장기적인 만족을 준 거지. 그 감각 자체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동차를 잘 안 타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네, 슈퍼카 타도 저는 오래 탔는데 13년을 탔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와인, 미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쌓여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한 개도 온전히 나만의 취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건 거기는 돈과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로 붙는 게 제가 와인 모임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인 카페, 온라인 카페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네네.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거기서 와인을 같이 먹는. 근데 5년 동안 같이 먹어도 별로 와인 실력이 늘지 않는 친구도 있고 확 느는 친구도 있고 뭐 정말 그 엄청난 내공을 가지게 되는 5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늘지 않는 친구와 확 느는 친구의 차이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예, 예. 호기심 때문에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와인 막 공부하고 돈 주는 거 아닌데 결국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는 거.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와인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하는 거를 특히 많이 올리잖아요. 정말 이제 보셨을 때 뭐 우리 MZ 분들이 이거는 좀 아껴야 되는 소비다. 잘못됐다. 이런 거 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저는 뭐 저도 당연히 느끼기 때가 있고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업과 관련해서 이걸로 돈을 버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뭐 지나치게 노출을 한두 번 상관이 아닌데 노출을 계속 한 사람들이 있어. 명품도 계속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거는 일단 그런 분들 중에 사자 많고요. 많죠. 사기꾼 너무 많고요. 맞아. 그리고 좀 이상하게 돈 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실제로 맞아. 그렇게까지 이건 너무 좀 심한데까지 뭐 명품 막 자랑하고 이런 분들 중에 좀 정상적인 분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는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명품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쌓이는 취미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떤 게 쌓이는 거냐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와인 먹으면서 뭐 미술 얘기도 예를 들어서 하고, 아니면 다른 음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 딱 그걸 보거든요. 어떤 취미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게 탐구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취미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소믈리에를 만났어요. 실력 있는. 프리토킹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뭐 프로레이서를 만났어. 내가 프로레이서만큼 자동차를 잘 타진 못하지만 프리토킹이 된다. 그 정도 되면 저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못 끌어올리면 개인의 역량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게 자기의 어떤 내러티브들을 만들어가고 쌓여가는 취미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즐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족의 지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의 그런 MZ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 정말 단편적으로 도파민을 잠깐 분비시키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딱 제 나이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적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적표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일 수도 있고, 뭐 자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매력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매력도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독서 모임 하거나 아니면 분들 보면 어차피 그분들은 다 자기가 한가닥 다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러티브와 그런 어떤 매력도가 있느냐를 되게 많이 봐요. 흥미로움 만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커넥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소구점들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오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포지셔닝 할 거고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 갈 거냐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취미, 내가 어떤 거를 쌓아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매력도 얘기해 주셔서 토보님은 지금은 어떤 사람 곁에 두고 어떤 사람 좀 피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사기꾼은 무조건 피하고 싶고요. 집에 사기꾼이 좀 많이 모이나 봐요. 요즘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항상 부동산 호황장이 오면 사기꾼이 많아지고, 네. 부동산뿐만 아니고 미술도 사기꾼이 되게 많아요. 네. 자동차 쪽은 원래 많았고, 워낙 많았었고, 네, 그쪽에서 그런 분들은 좀 많이 피하고 싶고요. 저는 가장 피하고 싶은 유형은 사기꾼인데, 저 사람 볼 때 이걸 되게 많이 봐요. 잘 될 때 다 좋고 잘해주고 하지만 전 사람의 마지노선이라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물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방향이 있고 루틴이 있고 평판이 있고 가진 것들이 있고 이런데, 제가 갑자기 뭐 김 작가님한테 친해져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위법 행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막 거짓말을 하고 뭐 과장을 하고 저렇게까지 야인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위법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저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실제 다가온 사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일부러 잘 안 만났던 이유는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위법을 지를 수 있는 충분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네, 충분히 나한테도 그 마지노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네. 낙의 평판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고 싶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나와 비슷한 게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연이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연이. 단순히 부의 어떤 차이 때문에 멀어지는 것보다는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라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지면 자연이 맞아,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저는 사람 만날 때 친구로서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매력도를 볼 때 네. 최소한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로는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20몇 년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특별히 능력이 좋거나 뭐 이 친구를 안다고 저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편하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 사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두고 싶죠, 옆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나한테 자극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울 점이 아니고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하고 만날 의미가 있는 거죠.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3개 다 있으면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2개의 충족되면 진짜 좋고, 하나 정도는 있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다 시간이고 돈이잖아요. 그게 다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뭐 가정도 있고 애기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만나는 거는 사실 뭐 전 비용을 쓰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계산적으로 보일 수 현실적인 있어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셋 중에 하나는 좀 만족이 돼야 그 사람을 좀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토보님이 주변에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기준, 가끔 만나는 거 빼고요. 네네. 자주 만나는 지인인데 소득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네네. 근데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랑
어쨌든 밥을 먹거나 와인을 먹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있으신 건지 괜찮은 건지.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이제 적게 버시는 분은 옛날 지인들이 있을 건데 많이 벌면서 격차가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는 식당, 술 이게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네네. 영원히 그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네. 플러스로 뭔가 하는 이야기들에서도 뭔가 난 그냥 자연스럽게 소득이라든가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나이는 헛남 셋이는데 그냥 내 나이는 헛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네. 맞은편에서는 왜 자랑을 하고 있지? 아, 네. 내가 격차 느껴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 많죠. 되게 많고 저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네. 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저는 인간관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떤 질투, 자랑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쨌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리미트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리미트가 걸리다 보면 이 사람 편하지가 않잖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이 뭐 소득이라든가 뭐 취미라든가 이런 게 맞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격차는 인정을 하되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예의 없게 뭐 그렇지. 진짜 뭐 너무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다 저희 그건 또 꼴불견이죠.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그 모임에서 탈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진짜로 이 사람이 나랑 격차 있는 고민을 하지만 진짜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저도 뭐 흑수저까지는 아닌데 아버지 택시 운전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다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시대에 잘 만나면서 소득이 이제 일반 개인치고는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 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잠깐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가는 건 사실 다 문제가 없는데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몇 박 며칠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이러면 몇 박 며칠 동안 우리는 사실은 여행이라는 건 저는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숙박, 비행기, 쇼핑, 술, 결국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만 다 쓰면서 이제 근데 생각하는 단가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게 막 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함께 갔던 여행이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이제 서로가 배려해 주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여행 가는 것도 쉽진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나는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친구들이 신경 쓰여서 계속 못 사는 거야. 그럼 그것도 좀 안 좋을 거고. 혼자 비즈니스 타고 가고 친구들은 이코노미 타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그걸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서로가 약간씩 다 배려를 해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또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본시장이 되게 등락이 심했었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주식시장도 너무 심했었고 근데 정말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호흡이 기니까 괜찮은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이건 바로바로 성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잘 안 됐을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진짜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됐을 때에는 그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진짜 기뻐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으면 최소한 외롭진 않겠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이 친구가 나랑 비슷한 레벨인 줄 알았는데 미친 듯이 치고 나가면 박탈감이 드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어쩔 수 생각하거든요. 없어요. 어쨌든 그 본성을 좀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고 하면서 소중한 사람인 걸 한 번 더 자각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찾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그게 되려면 제가 요즘 저도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했는 게 첫 번째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 아까 좀 말씀하신 인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건데 그 친구도 어느 정도 벌어야 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어느 정도. 저 100% 동감해요. 네, 100% 동감.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연봉 정도.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그게 안 되는데 인간성만으로 그거를 축하해 준다. 그건 진짜 약간 부처의 경제 부처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하는 게 슬픔은 나눌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누는 거는 훨씬 어려운 영역이라 저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자녀분이 있다 결혼도 하셨다 하셨으니까 그 이해관계의 기쁨을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결국 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은 내 기쁨을 똑같이나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닌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 몇 명만 만들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딱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 내가 잃었던 소중한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 잃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맞아. 그때 내가 이때 이렇게 좀 더 현명하게 했으면 이런 맞아요. 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터보님이 실수한 것도 있었고. 네,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